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화학 분석 기능사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되는 화학 분석 기능사의 기초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나 이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마치고 지금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계산하는 문제나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했을 때 반드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필수 암기해야 하는 원자와 원자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분석 기능사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원자와 원자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원자 자체를, 그래서 각각의 원자와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C를 우리가 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량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H는 수소, 원자량은 1이 되고, 그리고 O라는 물질은 산소가 되는 거죠.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리고 NA라는 나트륨은 원자량 23, 그리고 N은 질소라고 우리가 부르고 원자량은 14가 됩니다. 그리고 S라는 물질은 황이죠. 황이고 원자량은 32, 그리고 CA라는 물질은 칼슘이라고 하고 원자량은 40이 됩니다. 그리고 Mg는 마그네슘이죠. 원자량은 24, Cl은 염소, 원자량은 35.5, 그리고 K라는 칼륨은 원자량이 39.1, 그리고 FO라는 철은 원자량이 55.85가 됩니다. 그리고 Mn이라는 망간은 원자량이 55, Cr이라는 크롬은 원자량이 52, 그리고 Ba라는 바륨은 원자량이 137.33, 그리고 Cu라는 구리는 원자량이 63.55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원자량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원자량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원자량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원자량이 안 주어진다고 해서 그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원자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원자와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는 이 원자량은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원자에 해당하는 가수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가수는 왜 필요하냐면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4 플러스의 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1 플러스, 그리고 산소는 2 마이너스의 가수를 가지게 되고, 나트륨은 1 플러스, 질소는 3 마이너스, S는 2 마이너스의 가수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칼슘은 2 플러스, 마그네슘도 2 플러스, Cl은 1 마이너스의 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칼륨은 1 플러스, 철은 2 플러스, 망간도 2 플러스의 가수를 가지게 되죠. 자, 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3 플러스, 그리고 바륨은 2 플러스, 자, 그리고 구리도 2 플러스의 가수를 가지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는 당량수를 나타내는데, 산성이나 알카리성 같은 경우에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H나 OH의 개수가 가수 겸 당량수가 됩니다. 반면에 중성염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이온의 가수가 바로 당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원자에 해당하는 가수를 알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원자와 그 원자에 해당하는 원자량, 그리고 그 원자에 해당하는 가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서 원자량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학식은 원자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화학식량, 다시 말해서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량과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원자량, 각각의 원자에 해당하는 원자량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화합물이 나오면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한 번씩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NaOH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원자와 원자량을 보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먼저 NA가 23입니다. 그리고 O가 16이죠. 그리고 H가 1입니다. 따라서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하면 40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NaCl이에요. NaCl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NaOH 같은 경우에서는 수산화나트륨, NaCl은 염화나트륨. 자, 여기서 Na의 원자량이 23, 그리고 Cl의 원자량이 35.5예요. 자, 그럼 35.5에다가 23을 더하게 되면 58.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H2SO4는 황산이라고 합니다. 황산. 자, H의 원자량은 1, 두 개가 있어요. S의 원자량은 32, 그리고 O의 원자량은 16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98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H3OH, 메틸알코올 또는 메탄올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C는 탄소입니다. 원자량은 10이죠. 그리고 H는 원자량이 1이에요. 1짜리가 3개가 있죠. 그리고 O는 산소, 원자량이 16, H는 수소, 원자량이 1입니다. 따라서 32의 분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HNO3가 질산이죠, 질산. H, 수소의 원자량은 1, 그리고 N이라는 질소의 원자량은 14가 되는 거죠. 그리고 O라는 산소의 원자량은 16짜리가 3개가 있어요. 따라서 계산하면은 6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KMNO4입니다. KMNO4라는 것은 과망간산 칼륨이에요. 자, 여기서 K라는 칼륨의 원자량은 39.1입니다. 자, 그리고 Mn이라는 망간은 원자량이 55죠. 그리고 O라는 산소는 원자량이 16짜리고 4개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58.1이 되는 거죠. 그리고 K2Cr2O7이라는 중크롬산 칼륨이에요. 자, 여기서 K의 원자량이 39.1입니다. 39.1짜리가 몇 개? 2개. 자, 그리고 Cr이라는 크롬은 50이에요. 원자량이 2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O라는 산소는 16짜리가 7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294.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aCO3, 탄산칼슘입니다. CA, 칼슘의 원자량이 지금 얼마죠? 40. C라는 탄소의 원자량은 12. O라는 산소의 원자량은 16짜리가 3개.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하면 100이라는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CuSO4, OH2O. 자, 여기서 CuSO4가 황산굴입니다. 그리고 물이 5개 붙었다고 해서 황산구리, 오수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Cu라는 구리의 원자량은 63.5. 자, 그리고 S라는 황의 원자량은 30입니다. 그리고 O라는 원자량은 산소가 오니까 16짜리가 4개. 그리고 H2O의 분자량은 18이죠. 그래서 바로 5 곱하기 18을 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249.5라는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FeSO4 황산철입니다. Fe라는 철의 원자량은 55.85, 그리고 S라는 황의 원자량은 32, 그리고 O라는 산소의 원자량은 16짜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따라서 계산하면 151.85라는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계산한 것과 같이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하는 가장 큰 목적은 몰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1몰에 해당하는 값이 분자량 그람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량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몰 농도를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화학분석 기능사 시험에서 몰 농도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죠? 그래서 분자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자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자와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숙지하라고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원자와 원자량 그리고 원자량을 통해서 분자량까지 계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과정은 1몰은 분자량, 그래서 몰로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별도로 계산은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원자량과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원자량과 분자량은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것은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분자량이라는 것은 몰 농도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1몰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분자량을 계산을 하셨는데 그 분자량이 1몰의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면 1몰 나누기 분자량 그람, 그래서 분자량은 1몰일 때는 그람 단위를 씁니다. 자, 또는 분자량 그람 나누기 1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단위에 따라서 몰의 위치가 분자에 갈 수도 있고 분모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몰 나누기 분자량 보정을 해줄 때 분자량 나누기 1몰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몰은 분자량이라는 값 자체를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1몰 나누기 분자량 그람 또는 분자량 그람 나누기 1몰의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몰이라는 값이 분자량이 1몰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당량입니다. 당량.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1당량이라고 하면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라고 하는데 이 당량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자에서 가수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가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당량수를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물질로 표현을 하는데 산성의 물질이 있고 알칼리성 물질이 있고 중성의 물질이 있어요. 그럼 알칼리성 물질이라는 것은 H로 시작하는 물질이고 반드시 산으로 이름이 명명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이라는 것은 OH로 끝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수산화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H나 OH가 없는 물질을 우리가 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산성의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H의 개수입니다. 화학식에 있는 H의 개수가 바로 가수가 되는 거죠. 가수 겸 당량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개수, 그리고 중성 물질은 양이온의 가수가 바로 당량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산성의 물질은 HCl, 염산, 염화수소라고 하죠. H2SO4, 황산, 그리고 H3PO4, 인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HCl 같은 경우에서는 H가 한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2SO4는 H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이가 물질입니다. 그리고 H3PO4라는 인산은 H가 몇 개 있죠? 3개. 그래서 3가 물질이라고 해요. 따라서 산성의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H의 개수가 곧 가수 겸 당량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인지 몇 당량인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자, 알칼리성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NaOH 수산화 나트륨이죠. 자, OH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일가 물질입니다. 그리고 CaOH2 수산화 칼슘, OH가 몇 개 있어요? OH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이가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AlOH3, OH가 몇 개 있죠? 3개. 그래서 3가 물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개수가 바로 가수 겸 당량이 된다는 거 꼭 숙지하세요. 자, 그리고 중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H와 OH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를 나타냈을 때 NaCl이라고 하면 염화나트륨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와 오른쪽에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원자를 공부를 했을 때 NA의 가수가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CL의 가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NA의 가수가 플러스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CL이라는 이온은 마이너스 1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가수와 마이너스 가수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A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CL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의 가수가 당량이 되니까 이 물질은 1가 또는 1당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O를 보시게 되면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CA, 칼슘의 가수는 2가죠. 그리고 산소의 가수는 2 마이너스. 자, 그래서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이온이 가수가 되니까 CaO는 몇 가 물질이 되는 거죠? 2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eSO4. 자, FeSO4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철은 플러스 2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SO4는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FeSO4라는 황산철은 몇 당량 물질이죠? 2가 또는 2당량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량수를 살펴봤는데, 가수가 곧 당량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자와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 원자와 원자량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원자와 원자량 그리고 각 원자에 해당하는 가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서 중성물질에서 가수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산화제의 당량수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KMnO4라는 과망간산 칼륨, K2Cl2O7이라는 중크롬산 칼륨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산성용액 속에서 우리가 전자의 이동수를 당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망간산 칼륨은 중성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산화제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화제에서 당량수라는 것은 전자이동수예요. 자, 전자이동수인데 어떤 전자가 이동을 하느냐면 중간에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K라는 칼륨의 가수가 몇 가였죠? 플러스 1이었어요. 자, 그리고 O라는 산소의 가수는 마이너스 2가죠. 마이너스 2가인데 4개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가수와 플러스 가수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O4의 가수와 KMn의 가수가 동일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8이고 K가 플러스 1이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망간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죠? 플러스 7이 돼야지 전체가 제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가수가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망간은 플러스 2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가 이동을 했느냐를 보고 당량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몇 개가 이동했어요? 전자가 5개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은 산성에서 5당량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도 동일하게, 자, 지금 칼륨이 플러스 1가인데 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인데 7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그럼 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12가 이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크롬이 두 개니까 크롬은 3가거든요. 이 크롬 3가. 크롬이 두 개니까 3가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이동을 했을 때는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6으로 이동을 하니까 몇 개가 이동을 한 거예요? 6개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당량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에서 중성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K메노포가 여러분들이 중성 용액에서 K2O와 EMnO2 플러스 1.5O2로 우리가 전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망간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망간 같은 경우에서는 망간은 2 플러스 짜리라고 했어요. 2 플러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개가 있느냐면 2개가 있죠. 2개. 그래서 플러스 4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K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망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죠? 플러스 7이 돼야 돼요. 플러스 7이 얼마로 이동하는 거죠? 플러스 4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몇 개가 이동을 하느냐면 3개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3당량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2가 있는데 왜 이 값은 계산을 해주지 않느냐? 이 전체에 K나 Mn이나 산소에 전부 다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2를 무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망간이 2개이기 때문에 2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산화제의 당량수는 산성 용액에서 또는 중성 용액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종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금 당량수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전자이동수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당량수가 결정이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바로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문제를 푸는데 가장 쉬워요. 다시 말해서 과망간산 칼륨은 산성 용액에서 5당량, 중크롬산 칼륨은 산성 용액에서 6당량,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은 중성 용액에서는 3당량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바로바로 그 내용을 캐치를 해서 핵심을 빨리빨리 찍어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과정이 정리가 됐으면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결론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당량, 전자가 몇 개가 이동을 해서 몇 당량이 되는지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용액에서 과망간산 칼륨은 5당량, 그리고 산성용액에서 중크롬산 칼륨은 6당량, 그리고 중성용액에서 과망간산 칼륨은 3당량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꼭 암기를 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용어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전기 엄성도라고 있어요. 전기 엄성도. 자,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전자 친화도, 그리고 원자 반지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하고 이론 부분에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엄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원자 아시죠? 원자. 그래서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엄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엄성도가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주기, 같은 족이라는 말을 써요. 자, 같은 주기에서 또는 같은 족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주기와 같은 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면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는 걸 주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주기는 가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전자 껍질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족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염성도라고 하는데, 같은 주기는 가로로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족은 세로로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염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를 해요. 그래서 주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염성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염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온화가 되는 에너지예요. 자, 내용에 보시면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 떼어서 양이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이온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쉽게 양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다시 말해서 전기염성도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양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또는 같은 족에서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보시다시피 세로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친화도라는 게 있어요. 자, 전자친화도라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자친화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음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기체 상태의 이온 1몰이 전자 1몰을 얻어서 기체 상태의 음이온이 됐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전자친화도는 음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친화도가 증가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친화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전기염성도, 이온화 에너지, 전자친화도에 대한 또는 원자 반지름에 대한 말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강의를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합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가 했던 전기 염성도와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를 했는데, 원자 반지름 딱 한 개만은 반대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족이나 주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자 주기율표를 봤을 때 오른쪽 가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게 주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걸 같은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을 같은 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족, 같은 주기,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가로 방향을 우리가 주기라는 말을 씁니다. 주기.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위치에 있는 걸 같은 주기예요.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은 주기와 같은 족으로 나타냈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동할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게 뭐가 있느냐면 전기 음성도,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가 커져요.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같은 주기와 반대의 성질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의 값이 작아져요. 그럼 얘들이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가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서 나타나는 성질은 서로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전기 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 전자 친화도라는 것은 음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인데, 전기 음성도나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에서 이 값이 크기 위해서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진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게 한 개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느냐면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게 원자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에 있는 전기 음성도나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나 이온 반지름의 정의와, 그리고 같은 족에서 또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값들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또는 이론을 하면서 제게 수업을 들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초편이라고 생각하고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번째 보시게 되면 전자 껍질과 최대 전자수라는 게 있어요. 자, 전자 껍질과 최대 전자수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주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자 껍질은 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K, L, M, N 이렇게 껍질이 있는데 K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8개, M은 18개, N은 3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시면 위에 있는 내용을 계속 겸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자에 해당하는 전자 껍질과 원자과 전자, 전자 배치, 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원자과 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족을 결정을 해요. 자, 우리가 주기와 족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전자 껍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족이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 붕소가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전자 껍질, K 껍질에 최대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L 껍질에 8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5개니까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면 L 껍질에는 나머지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6번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면 L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7번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면 L 껍질에는 나머지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번 산소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면 L 껍질에 나머지 6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9번 F 같은 경우에서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게 되면 L 껍질에 7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개가 되면 최대 전자가 꽉 차서 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족을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예요. 그럼 5번의 붕소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바깥 껍질이 L 껍질이죠. L 껍질에 3개가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탄소는 마지막 제일 바깥 껍질이 L 껍질인데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7번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L 껍질에 5개가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됩니다. 그리고 8번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K 껍질에 2개가 꽉 찼고 L 껍질에 6개가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는 6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9번 불소 같은 경우에서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L 껍질에 7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7개가 원자과 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K, L, M, N 껍질에 각각에 몇 개씩 들어가느냐를 확인을 해서 맨 바깥에 있는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원자과 전자 맨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를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를 해요. 그러면 붕소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으니까 자, 동서남북으로 하나, 둘, 3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4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질소는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럼 다시 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붕소 같은 경우에서는 3개가 다른 물질과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전자라고 해요. 공유전자가 3개예요. 탄소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가 4개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2개는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원자와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냐? 2개짜리가 아닌 거, 1개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3개는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예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전자도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그리고 F라는 불소는 지금 L 껍질에 7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 그래서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3개.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전자는 불소는 1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붕소 같은 경우에서는 받는 것보다는 8개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빠르다고 해서 3+. 탄소는
4 플러스 4 마이너스를 두 개를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보통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빨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그리고 산소도 주는 것보다는 두 개만 받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불소도 한 개만 받으면 되니까 1 마이너스죠. 그래서 주는 게 빠른 거는 플러스, 받는 게 빠른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자 배치를 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가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맨 바깥에 있는 전자 배치를 해서 비공유 전자, 이제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나머지가 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유할 수 있는 전자들이 가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소와 산소와 불소 같은 경우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두 개를 가진다는 소리는 이 두 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전자와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나머지, 다시 말해서 한 개로 이루어진 전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전자예요. 그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뭐가 되느냐면 바로 가수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원자과 전자, 다시 말해서 체외각 전자라는 것은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기초 편에 관계되는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각각의 원자가 있게 되면 전자 껍질에 몇 개씩 들어가느냐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바깥에 들어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되고, 그 다음 이 원자과 전자를 전자 배치를 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거죠? 가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론을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항상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했던 내용들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론이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니까 반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